이어서 갈게요. 페이지 161쪽에 나와 있는 세종과 전민정 원문 이어서 수업할 차례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풀이랑 나란히 놓고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셔야 암기할 게 좀 많이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해당 부분 기억하시고요. 이런 전차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유로 또는 이런 까닭으로라고 해석이 될 텐데 이런 전차로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딱히 물어보는 내용은 없으니까 해당 부분 관련해서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고요. 어린이라고 하는 글자가 중세국어 시기에는 뭐라고 해석이 되냐면 어리석은이라고 해석이 됐고요. 뒤에 나와 있는 글자는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적어보시면 백성이라고 해석이 되실 거예요. 그럼 현대국어에서 얘들아 백성이라고 하는 글자는 명사 즉 체험이 될 거고요. 그 뒤에 결합되어 있는 이 이라고 하는 녀석을 현대국어에서 저희가 주격조사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면 백성이에서 이라고 하는 글자와 백성이라고 하는 글자가 결합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짐작이 가능하실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이가 현대국어에서 사용된 주격조사와 동일한 형태가 될 테니 중세국어 시기에는 주격조사 이가 존재하였다라고 하는 거 인지하고 계시면 될 거고요. 지난 시간에 중세국어 시기에 사용된 주격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중세국어 주격조사는 뭐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고요. 환경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 녀석을 이 형태라고도 부른다라고 했으니까 문법 용어 정리 한번 해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주격조사 세 가지 환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서 여기서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건데 단순하게 단서만 놓고 보시면 백성이라고 하는 글자 즉 주격조사 앞에 오는 체언이 뭐로 끝났으니까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주격조사 세 가지 형태 중 이가 그대로 사용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린이라고 하는 글자에서 물어볼 수 있는 문제는 얘밖에 없죠. 어린이라고 하는 글자가 중세국어 시기 기준으로는 어리석은이라고 해석이 된대요. 반면에 오늘날 현대국어에서 어린이라는 글자를 사용하면 나이가 적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럼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냐면 의미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다. 축소나 확대나 이동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내신에서 물어보는데 얘네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 축소와 확대의 경우에는 중세국어 시기에 사용된 의미와 현대국어 시기에 사용되는 의미가 뭐가 있을 때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면 축소 아니면 확대라고 말씀을 드렸고, 의미가 이동된다라고 하는 건 중세국어 시기에 사용된 의미와 현대국어 시기에 사용되는 의미가 아무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마치 남남인 것처럼 완전히 달라지면 이동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신 것처럼 어리석다라는 것과 나이가 적다라고 하는 건 중세국어 시기의 의미와 현대국어 시기의 의미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의미에 뭐라고 하면 된다? 이동이라고 하면 된다라는 거 앞에서 배웠던 연관성 측면을 생각하시면 정답을 도출하는 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이어서 이르고자라고 하는 건 이르고자라고 해석이 될 거고, 더 쉽게 말하고자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수문그림 찾기 한번 해보시면 니라고 적었던 초성의 니은이 현대로 오면서는 탈락한 상태로 이라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중세국어 시기에는 뭐가 일어나지 않았다. 초성의 니은이나 니을이 오는 걸 꺼리는 부분 법칙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어서 가겠습니다. 홀빼 이셔도라고 하는 건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셔도 관련해서는 자주 물어보는 부분은 없어요. 하지만 홀빼라고 하는 이 두 글자를 통해서는 자주 물어보는데 일단 형태소를 먼저 분석을 해드리면 이렇게 쪼갤 수가 있고요. 배라고 하는 글자는 바 플러스
짝대기 하나로 형태소를 쪼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저 단어들을 형태소를 분석해 놓고 저 모든 것을 외우기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아래 나와 있는 현대국어 문법 갖다가 적용하면 되겠죠? 가볼게요. 그러면 쉬운 거 먼저 갈게요. 바가라고 했을 때 얘들아, 이 가라고 하는 녀석은요, 우리가 현대국어에서 뭐로 사용하죠? 주격 조사로 사용된다라는 거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가라는 게 한 세트가 아니라 바라는 글자와 가라는 글자가 결합되었다라고 가정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바라고 하는 건 조사가 결합했기 때문에 체언이 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체언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명사, 대명사, 수사.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서 대명사와 수사에는 바라고 하는 글자가 포함이 안 되니까 얘는 대명사도 아니고 수사도 아니라는 것도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바라고 하는 녀석의 품사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바는 반대 뭐예요? 할 바라고 이렇게 꾸밈을 받고 있죠. 하지만 이 바라고 하는 글자는 앞에 무언가가 꾸며주지 않으면 사용될 수가 없어서 이런 것을 우리가 현대국어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의존명사라고 배웠어요. 것, 다, 대, 줄 이런 것들을 의존명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얘를 그대로 올렸을 때 중세국어 시기에 이 다라고 하는 것도 뭐가 되고 의존명사가 되고 뒤에 오는 이 짝대기 하나는 현대국어에서도 무엇이었으니까 주격조사였으니까 중세국어 시기에도 주격조사가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으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앞에 나오는 백션에서 이와 같은 주격조사가 아니라 짝대기가 하나밖에 안 왔는데 짝대기 하나가 온 이유는 앞에 오는 바라는 녀석이 뭐로 끝났으니까 이 모음이 아닌 다른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짝대기 하나가 온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으니 해당 부분 필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었어요? 두 번째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 녀석을 쪼개놨을 때 얘랑 좀 일치시키고 싶으시면 아래 나와 있는 이 할이라고 하는 녀석이 원래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이라고 하는 녀석의 기본 형태는요 하다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 하다라고 하는 무엇은 용어는 뒤에 오는 체언을 꾸밀 수가 있어요? 꾸밀 수가 없어요? 꾸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에서 체언을 꾸며줄 수 있는 건 관형어라고 배우셨을 텐데요. 그럼 이 용어는 꾸며주는 관형어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데 국어에서 우리 시제 표현할 때 배웠죠? 이 리을과 같은 관형사의 형태를 부여해주는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을 하면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라고 저희가 배웠었습니다. 시제 표현할 때 관형사형 어미가 굉장히 자주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러면 여기서 하다라고 했을 때 할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니까 앞에 나와 있는 하라는 어간과 리을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해서 뭐가 되었다? 할이라는 형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렵지 않으시겠죠? 그럼 얘를 바탕으로 위에다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리을이랑 똑같은 형태를 찾아봤더니 중세국어 시기에도 리을이 존재하네요. 그럼 이 리을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1대1로 매칭시키라고 했으니까 관형사형 어미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어간 찾아야죠. 그럼 어간은 뭐가 돼요?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녀석이 어간이 될 텐데 중세국어 시기에는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하다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래아가 찍혀있는 하다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자주 나오고 뒤에 가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시면 좋은데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하다는요 중세국어 시기에 많다란 뜻이었습니다. 많다. 그런데 아래아가 찍혀있는 이 녀석이 오늘날 현대국어에서 사용하는 두의 의미였다라고 봐주시면 좋아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갑니다. 문제. 잘 봐. 오늘날에는 이 하다의 형태가 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럼 잘 보세요. 얘는 의미의 축소야 확대야 이동이야? 의미의 축소예요 이동이에요 확대예요?
얘는 뭐야 정답이? 이동? 잘 보세요. 얘는요 의미의 축소, 확대, 이동 세 가지 모두 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됐어요? 그럼 잘 봐. 잘 봐. 왜 안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아래아가 있어요? 아래아 없죠. 아래아 소실되었잖아요. 아래아가 오늘날로 오면 소실됨에 따라 아래아가 아나, 으나, 오로 바뀌어요. 뒤에 가서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다와 두의 의미가 오늘날 이렇게 매칭되게 된 것은 의미의 이동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형태가 달라졌다라고 출제가 돼야 맞는 말이라고. 되었어요? 킬러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미 변화만 계속 배우니까 하다가 저거 하다가 됐어? 오케이 의미의 뭐 이동 이렇게 간다고. 실제로는 의미가 이동한 게 아니라니까 형태가 달라진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출제가 됐을 때 1번부터 5번까지 다 맞는 말이 돼버릴 수가 있어서 함정에 빠지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고 계셔야 좋은 포인트라 말씀을 드렸고, 학교에서 하면 할 거가 안 하면 안 할 건데 대다수 학교가 안 하는 추세입니다. 가운데 있는 이 녀석은 어간 뒤에 오고 뭐 어마럼이 앞에 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배웠던 선어마럼이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뭐 경일고등학교도 이거는 몰라도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선어마럼의 기능이 크게 두 가지가 있지만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좀 버려지고 있는 추세예요. 이 정도의 단서는 드릴 테지만 학교에서 안 하면 저도 할 생각은 없으니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 을을 뒤집어 놓은 이 여린 이웃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활용되는 것을 이영보래라고 설명을 해요. 이영보래. 이영보래가 뭐냐면 리을, 받침, 한자, 뒤 반드시 이렇게 표기해야 돼 라는 규칙이 이영보래입니다. 리을, 받침, 한자리 반드시 리을 뒤에 여린 이웃을 적어야 된다. 선생님 여기 한자가 없는데 무슨 소리십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한글로 풀어놓은 거고요. 원문은 한자로 되어 있다니까요. 되셨어요? 그래서 해당 부분 관련해서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저 영상 찍고 네 주세요. 네. 또 명철쌤이 들어갔어요. 명철쌤 알아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표기하는 게 이영보래입니다. 이러한 이영보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1번 기능, 뒤에 오는 녀석을 된소리로 발음하라는 된소리 부호의 기능을 하고요. 두 번째는요 절음 부호의 기능을 해요. 여기서 절음 부호라는 건 소리를 짧게 끝맺어라 라고 하는 게 절음 부호고요. 뒤에 오는 걸 된소리로 발음하라는 건 말 그대로 뒤에 오는 자음을 된소리로 발음하라는 시그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정답은요, 여기서 역할은 1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홀배라고 발음을 하셔야지 홀배라고 발음하시면 안 돼요. 총 이 글을 읽어보면 이영보래가 몇 번 나올 거냐면 이 작품에서 3번 나올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저 녀석은 된소리 부호의 기능이고 나머지 두 개는 전부 다 절음 부호의 기능을 하니까 홀빼이셔도만 된소리, 나머지는 절음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깔끔하게 떨어질 것 같아요. 되었어요? 이어서 가겠습니다. 홀빼이셔도 마침내라고 하는 건 별게 없어서 핸드폰에 안 적을게요. 마침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제라고 하는 글자 보시면 제, 뜻, 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제라고 하는 글자를 같은 말로 자신의라고 적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제라는 글자를 제라고 적어놓으면은 실수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해당 부분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같은 말로 적어놨고요. 이어서 할게요.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 녀석을 쪼개면 저 플러스 짝대기 하나로 쪼개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계세요. 그러니까 안 쪼개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만약에 쪼갠다고 가정했을 때 이를 쪼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 바 플러스 2를 봤기 때문에 현대어 풀이를 망각하는 친구들은 저 플러스 2라고 했을 때 이 2를 주격조사라고 설명을 하는데 현대어 풀이 보시면 얘는 자신 플러스 의의 조합이고 이 의라고 하는 게 무슨 조사니까
관형격 조사이기 때문에 제라고 하는 글자에는 관형격 조사가 사용된 거지 주격 조사가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문장 하나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뿌들이라고 하는 글자에서는 물어볼 수 있는 문제들이 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어적기는 당연히 디폴트 값으로 물어볼 수 있는 문제라서 어렵지 않으실 거고, 2번, 뿌들이라고 하는 글자에 무엇을 물어볼 수 있냐면요, 어두장군이라고 하는 걸 물어볼 수가 있고요. 어두장군이 나오니까 같이 세트로 나오는 병서라고 하는 개념을 물어볼 수가 있고요. 4번, 뜻을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을이라는 건 목적격 조사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으실 테니까 목적격 조사 관련된 문제 물어볼 수 있고요. 목적격 조사를 물어보기 때문에 세트로 양성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은 음성 모음끼리라고 하는 모음 조화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총 5가지. 그러면 이 뿌들이라고 하는 것의 형태소를 쪼개보시면 이렇게 쪼개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으시겠네요. 그럼 이어적기를 일단 끊어적기 해드렸으니까 어렵지 않으실 거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일단 가장 쉬운 목적격 조사 먼저 갈게요. 중세국어 시기에도요, 지금 저희가 보는 것처럼 목적격 조사는 존재하는데 중세국어 목적격 조사는 현대국어랑 환경은 똑같아요.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어떤 목적격 조사들이 오냐면 현대국어도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늘이 오고요.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을이 와요. 현대국어랑 중세국어랑 환경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세국어는 모음 조화가 철저하게 지켜졌기 때문에 양성일 경우에 사용되는 이 녀석들이 사용돼요. 양성일 경우 사용되는 이 녀석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럼 설명할 게 이제 2번하고 3번 병서만 남았죠. 갈게요. 어두자음분이 나오면 그 어두자음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명확히 알고 계시면 좋은데, 어두자음분이라고 하는 건 교과서 보시면 뭐 단어의 첫머리라고 나올 텐데요. 얘가 복잡하면 초성이라고 기억하세요. 단어의 첫머리에 올 수 있는 잠시만요. 올 수 있는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단어 첫머리에 서로 다른 자음이 2개 이상 오는 녀석을 어두자음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vs 현대국어는요, 어두자음분이 존재하지 않죠. 오늘날 초성에 서로 다른 자음이 2개 이상 올 수가 없죠. 그래서 비읍, 디귿 서로 다른 자음이 2개가 올라와 있으니까 얘를 어두자음분이라고 한다. 근데 얘를 공부할 때 병서랑 같이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병서라고 하는 건 자음을 가로로 이어 쓰는, 나란히 쓰는 걸 병서라고 하는데, 병서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각자병서, 두 번째 합용병서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근데 각자병서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된소리처럼 같은 자음을 이렇게 적어 놓는 것을 각자병서라고 하고요. 합용병서는 크게 3가지가 존재하는데 비읍계 합용병서, 시옷계 합용병서, 비읍 시옷계 합용병서가 존재를 해요. 비읍계 합용병서는 비읍으로 시작하는 것, 시옷계 합용병서는 시옷으로 시작하는 것, 비읍 시옷계는 비읍 시옷으로 시작하는 것을 비읍 시옷계 합용병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어두자음분 하다가 병서까지 연결지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와요. 모든 병서 글자는 어두자음분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문장을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를 물어보는데, 어두자음분이라고 하는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서로 다른 자음이 2개 이상 와야 어두자음분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근데 각자병서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자음이 되니까 어두자음분에 들어갈 수 있는 병서 글자는 각자병서는 안 되고 합용병서만 어두자음분이라고 인정한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잡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어두자음분과 병서라고 하는 개념을 나란히 놓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어서 갈게요. 실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면 얘는 아래 능히 또는 자리라고 남아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건
현대어 풀이만 주의하시면 돼요. 현대어 풀이. 얘만 왜 주의하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중세국어 시기에는 이어 적기를 했기 때문에 얘를 끊어 적어서 실어라고 끊어놓고 물건을 실어놓다라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10명 중에 2명 정도. 그래서 현대어 풀이만 주의하시면 실어 관련된 문제는 어렵지 않으실 거고 펴디라고 했을 때 초성의 현대국어에선 지읒이 사용되고 중세국어에선 디귿이 사용되고 있네요. 그럼 이 부분을 바탕으로 중세국어 시기에는 뭐가 일어나지 않았다?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 지난 시간부터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얘만 먼저 봐드릴게요. 한이라고 하는 녀석의 기본 형태가 뭐야? 라고 말하면 중세국어에 사용된 하다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고 아까 제가 중세국어의 이 하다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많다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얘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놈이라고 하는 글자가 좀 짧게 끝날 테니까 놈이라고 하는 글자를 먼저 보시면 놈이라고 하는 글자의 형태소를 분석해 보실게요. 놈 플러스 2가 될 거고 현대어 풀이 내려오시면 사람 플러스 2의 결합이고 이라고 하는 녀석은 현대국어에서 주격 조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 어렵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네요. 그러면 잘 보세요. 중세국어 시기에 있었던 이 놈이라고 하는 글자가 현대국어에서는 사람이라고 해석이 된대요. 되었어요? 그러면 이 놈이라고 하는 글자가 사람이라고 해석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의미와 관련해서 놈이라는 글자에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중세국어 시기에 놈이라는 글자는 사람을 지칭한다라고 하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었겠네요. 근데 오늘날 현대국어로 들어오면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남자도 들어가고 여자분들도 들어가실 텐데 오늘날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만? 남자만 지칭할 거고 일반적인 남자 전체를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를 저속하게 읽을 때, 비속하게 말할 때 사용하는 게 놈이라는 글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의미가 축소된 건지 확대된 건지 이동된 건지를 분석해야 됐을 때 일단 남자라고 하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소 아니면 이동이 될 거고 사람 전체였다가 범위가 줄었으니까 이 놈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면 의미가 뭐 되었다? 축소되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로 내려오면서 의미가 축소되었다. 앞에 나와 있는 못할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글자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이 녀석. 이 녀석도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태소를 쪼개보시면 이렇게 쪼개진다라는 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아까 봤던 것처럼 얘는 뭐가 되고 간이 되고 얘는 뭐가 되고 관형사형 어미가 되고 얘는 뭐가 된다?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형 고래가 된다. 앞에 나와 있는 걸 똑같이 적용시키시면 못할이라고 하는 글자, 할이라고 하는 글자가 해석이 되실 거고 아까 이형고래의 기능은 그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된소리 부호와 절음 부호. 근데 여기서는 무슨 기능을 한다? 나머지가 전부 다 절음이라고 했으니까 소리를 빨리 끝내줘야 돼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절음 부호의 기능을 한다라고 했으니 어렵지 않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되셨어요? 이어서 갈게요. 한이나 내 이를 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라고 하는 글자 아래 현대어 풀이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가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내가라고 했을 때 이 가라고 하는 게 오늘날 우리가 현대국어에서 사용하는 주격 조사가 될 테니까 이 내라고 하는 글자를 뭐 해야 돼? 쪼개보면 나 플러스 짝대기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사용된 이 짝대기 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다? 주격 조사라고 설명할 수 있다. 어렵지 않을 거고요. 이 늘이라고 했을 때 얘들아 늘이라고 하는 글자 체크해야죠. 목적격 조사. 윙하여에서 윙이라는 글자는 색칠을 하셔야죠. 동국정문 시간점 표기. 내가 이를 위하여 어여삐여겨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 어여삐는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까 중간에 불필요한 부분들은 안 적고 있습니다. 어여삐라고 하는 게 현대국어에서 가엽게 같은 말 불쌍하게 라고 해석이 된대요. 그럼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 뭐가 있냐면 의미 관련된 문제를 물어볼 텐데 중세국어의 어여삐라고 하는 건 가엽다, 불쌍하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오늘날 어여쁘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예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럼 가역근 거랑 예쁜 거랑 의미상 연관성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가 될 테니까 어여삐 관련해서 의미의 이동이야, 축소야, 확대야를 물어보면 뭐가 된다? 이 동의된다가 되겠죠? 이어서 가겠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가엾게 너겨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 너겨라고 하는 글자 아래 현대어 풀이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겨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수문 그림 찾기 해보세요. 초성에 니은이 있는데 현대국어로 오면서 니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중세국어 시기에는 뭐가 일어나지 않았고 부음 법칙이 일어나지 않았고 오늘날 현대국어에는 뭐가 일어나고 있다? 부음 법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해당 부분 가이드라인 잡는 데 있어서도 딱히 어려운 부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갈게요. 가엾게 너겨 세로 28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짱이라고 하는 글자 색칠해야죠. 동국 정식 한장 표기. 그리고 스물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스물이라고 하는 글자의 현대어 풀이는 스물이라고 한대요. 그럼 수문 그림 찾기 해보시면 중세국어에는 으라는 모음을 사용했다면 현대국어에는 우라는 모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되셨어요? 여기까지요? 으가 우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원순 모음화입니다. 원순 모음화. 원순 모음화라고 하는 건 무엇을 원순 모음화라고 하냐면 양수는 우리가 1학기 중간고사 때 자음체계표를 공부했으니까 양수음이 무엇인지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주 입술 소리, 비읍 계열들. 양수음이 입술이 평평하게 펴지는 평순 모음 을을 만나면 입술이 동그라미로 바뀌는 원순 모음 우가 되는 현상을 원순 모음화라고 설명을 해요. 하지만 중세국어 시기에는 이러한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스물이라고 표기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으실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여득이라고 했을 때 28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괄호를 한번 쳐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세종대왕님께서 처음 만든 글자는 자음은 11개, 자음은 17개, 모음은 총 11개를 만들어서 도합 28글자를 만드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앞에 제자 원리도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음의 개수나 모음의 개수 저것도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학교 프린트에도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시험 문제에 저걸 건들 테니까 28자를 을이라고 하는 글자 동그라미 치셔야죠. 목적격 조사 앞에서 봤던 것들이라서 굳이 설명하지 않고 가볍게 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맹가노니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 그 맹가노니는요 형태소를 일단 분석을 좀 도와드릴게요. 그 맹가노니를 형태소를 분석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신 것처럼 이렇게 형태소가 쪼개질 거야. 근데 이 형태소를 분석하기 이전의 형태를 보시면 맹가논이라고 하는 글자는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그럼 수문 그림 찾기 했을 때 먼저 나올 수 있는 거 첫 번째 리을이 탈락되었다. 그럼 리을 탈락이라고 하는 당시의 문법적 특징도 리을이 탈락된 형태가 있었다라고 말하면 맞는 문장이 되겠죠. 원래는 맹갈다라고 하는 게 원래 형태인데 합쳐지면서 리을이 니은을 만나서 불필요하니까 리을이 떨어졌대요. 가운데 있는 이 나라고 하는 이 녀석은 현재를 나타내는 현재 시제 선어 발음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오라고 하는 것도 앞에서 제가 요즘에는 잘 설명 안 하는 추세야 라고 말했던 선어 발음이 오 중에 하나고요. 근데 여기서 이 선어 발음이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좀 쉬워서 말씀을 드리면 주어가 1인칭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선어 발음이 오거든요. 그래서 주어가 1인칭임을 나타낸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 이어서 가겠습니다. 28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별 물어보는 내용 없습니다. 화면에 히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히어라고 하는 두 글자 가로 한번 쳐보실까요? 이 히어라고 하는 두 글자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중세국어 시기에도
사동 표현이 존재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1학기 때 피동 표현을 했지만 사동 표현에 대해서도 학교에 잠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중세국어에 사동 표현이 존재하였다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미래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수비라고 하는 글자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요. 수비라고 하는 글자가 오늘날 쉽게라고 해석을 한대요.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문제는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이어 적기는 당연한 건데, 여기 있는 이 녀석 있죠. 자음을 마치 세로로 이렇게 쭉 이어 쓴 것 같은 글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연서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병서라는 것도 봤는데 연서라는 방법도 있으니까 연서를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녀석을 부르는 명칭이 뭐냐면 순경음이라고 부르는데, 이 뒤에는요 어떠한 키워드가 들어가면 되냐면, 당시 순경음은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비읍이 위에 올라간 케이스도 있었고요, 미음이 위에 올라간 케이스도 있었고요, 피읍이 이렇게 위에 올라간 케이스가 있어요. 얘네들을 부르는 명칭이 뭐냐면, 비읍이 위에 올라가 있다면 순경음 비읍, 미음이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순경음 미음, 피읍이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순경음 피읍이라고 부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물결이라고 하는 건 위에 뭐가 들어가 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학교에서 이거는 할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오늘날 순경음 비읍이라는 녀석은 사용하지 않죠. 얘가 현대로 오면서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오라는 모음이나 우라는 모음으로 바뀌어서 사용이 되고, 그 결과 수비라고 하는 형태가 현대국어로 오면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쉽게라고 바뀌었죠.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이걸 연결해서 물어보는 분도 계시니까 순경음 비읍이 현대국어로 오면서 바뀌었다라고 하는 점만 알고 계셔도 간단하게 될 것 같네요. 이어서 가겠습니다. 니겨라고 하는 글자가 익혀라고 나와 있으니까 초성에 나와 있는 거 수문 그림 찾기 해보시면 뭐가 일어나지 않았다? 주어법칙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어렵지 않으실 거고, 난로라고 하는 글자는 날마다라고 나와 있고요. 수매라는 글자, 수매라고 하는 글자가 아래 현대 어플이 보시면 사용 함해라고 나와 있어. 사용함해.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를 어떻게 쪼개야 될지 감을 못 잡는 친구들은 아래 나와 있는 현대 어플이부터 쪼개보시면 좋은데, 얘는 원래 사용하다라는 용언에 미음이라는 어미가 결합되고 애라는 녀석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현대어는 분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맨 뒤에 나와 있는 이 애라고 하는 녀석은 뭐다? 부사격 조사다라는 거 어렵지 않으실 거고, 사용하다라고 하는 용언에 조사가 결합될 수가 없으니까 이 가운데 있는 이 미음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원래는 명사가 아닌데 명사의 형태를 잠깐 부여해주는 명사형 어미라고 저희가 설명을 하죠. 그러면 얘를 똑같이 위에 거랑 만든다고 생각을 한다면, 사용하다라는 건 쓰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놓고 위에 나와 있는 쓰매를 형태소를 쪼개시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쪼개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장 쉬운 문제, 일단 초성에 서로 다른 자음 2개 왔네요. 그럼 여기서 무엇을 물어볼 수 있다? 어두자음군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어두자음군 나오면 세트로 가져가야 되는 병석인을 물어볼 수 있다고 했죠. 이어 적기는 너무 당연한 거라 제가 설명 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리고 애라고 하는 녀석이 부사격 조사라는 거 어렵지 않겠네? 그럼 해석이 안 된 유일한 한 녀석, 이 음이라는 녀석을 뭐라 그래야 돼? 명사형 어미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중세국어 시기에는요, 명사형 어미가 뭐가 있었냐면 옴이라는 녀석과 음이라는 녀석이 존재했는데, 저희가 첫 번째 시간부터 계속 했던 것처럼 옴과 음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걸 결정하는 기준은 네 글자, 뭐가 된다? 모음 조화가 된다. 그럼 선생님, 현대국어에는 미음이라는 명사형 어미가 사용되고 있는데 현대국어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녀석이 있죠. 괄호 안에 있는 을을 남겨서 음이라고 적어도 되고요, 괄호 안에 있는 녀석을 생략시켜서 미음만 적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총 3가지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명사형 어미가 될 겁니다.
그 중세국어에 사용한 명사형 어미와 현대국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사형 어미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 가이드라인 잡아드렸고 이어서 갈게요. 뻔한 키 편안하게 하고자 할 얘들아 할이라고 하는 글자 형태도 제가 분석 안 해드립니다. 할이라고 하는 글자 형태소 분석은 앞에서도 했었죠. 아래에 찍혀있는 하라는 어감과 리을과 이형보레가 사용되어 있을 거고 거기 나와 있는 이형보레는 무슨 기능을 한다고요? 절음보호의 기능을 한다고. 근데 총 이형보레가 3군데 사용되고 있는데 이형보레 절음보호 2개와 댕소리보호 기능을 하는 거 구분 지어드렸으니까 확인하시고요. 할 따르민이라 라고 했을 때 얘들아 따르민이라도 일단 형태소만 쪼개드릴게요. 잘 안 물어보는 파트이긴 하지만 혹시 몰라서 형태소를 쪼개드리면 이어쓰기가 되어 있으니 얘를 이렇게 쪼개면 쪼개질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일단 초성에 서로 다른 자음 2개 왔네요. 그럼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어도자음군하고 병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어도자음군이랑 병서. 그리고 얘는 따름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이라고 하는 글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서술격 조사라고 해석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다라고 하는 게 인이라라고 하는 형태로 달라지는 케이스도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중세국어 시기에도 서술격 조사는 존재한다라는 측면을 바탕으로 해당 부분을 서술격 조사랑 연결지어 문제로 출제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까지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네요. 오른쪽 제재기간 잠깐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건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서문과 번역문이었고 관례는 설명적이었고 주제는 훈민정음 창제의 동기와 의의가 나온다. 어렵지 않으셨을 겁니다. 특징 한문을 우리말로 풀이하는 언해 방식을 취하고 있고 훈민정음 창제 동기가 논리정연하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 국어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뭐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아래 형태풀이 보시면 얘들아 자주정신과 애민, 창조, 실용정신 각각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구분지어 공부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162쪽부터 이제 학습 활동이 진행이 됐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